안녕하세요. 한민족의 사상. 오늘은 동학 최재우의 궁울영부는 조선 중기 정복창의 궁울가와 남석의 궁울론 등이 계승된 것으로 궁울영부를 지닌 사람들이 정드렁들이자 미륵불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역학 주역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다시 좀 더 보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중국을 리게, 미국을 태계라고 이렇게 놓고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패권 전쟁을 하는 상황을 택화혁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택화혁이라고 하는 것은 태계가 요게 미국이니까 미국이 위에 있고 중국이 아래에 있어가지고 마치 이것은 연못 속에 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연못.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못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원자로 같은 것이 물 속에 있다고 하면 원자로에서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물이 부글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겠죠. 그와 같은 원자로와 같은 상황, 경수로와 같은 그런 상태다. 원자로 같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게 택화역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두 여자가 공존할 수 없다고 제가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이게 주역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갖다 놓은 건데 주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혁궤에 보면 49번째 돼 있어요. 이게 사구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사람이 죽으면은 사구제를 지내잖아요. 사구제. 77에 49잖아요. 77에 49라는 게. 그래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 49일 지난 뒤에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혼이 떠난 뒤에. 사람 몸에서 혼이 떠난 뒤에. 그런 개념에 49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일레부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어떤 알을 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거는 손톱조라고 해가지고 닭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게 요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을 부화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을 품고 있는 거를 여기 알란자를 옆에 두고 요게 부자가 여기 있잖아요. 요게 부화한다는 개념이죠. 이 부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부화해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알 속에서 병아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깨게 나온다. 요런 개념이란 말이야, 부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새로운 자식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문왕의 괴사고, 요거는 공자의 단사인데, 여기 보면 수와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과 불이 서로 쉼이 없이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면서 자식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물과 불이 충돌하면서. 왜 그래? 지금 제가 아까 원자로라고, 경수로 같은 원자로, 그러니까 그 원자로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상으로 계속 끓어오르는 상이다, 그렇게 했듯이 물과 불이 그 안에서 지금 쉼 없이 운행을 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런 뜻이 수화상식이란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제가 두 여자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이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공자가 한 얘기예요. 사실 이녀 동거, 두 여자가 동거 같이 있는데 두 여자라고 할 때 왜 두 여자라고 그러냐면은 이 중국은 중녀에 해당되고 미국은 소녀, 괴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녀와 소녀가 같이 있어. 같이 있다 보니까 두 여자가 같이 있으니까 서로 남자 하나를 두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젊은 남자가, 근데 엄마와 며느리 사이에,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저기가 있는 건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두 여자가 이렇게 서로 주도권을 안 놔주려고 그래, 한 남자를 두고. 그러니까 이게 두 여자가 뜻이 틀려. 그렇죠? 서로 뜻이 틀려. 이 소남은
소녀하고 결혼했는데 이 중녀가 놔두질 않아 소남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경우는 엄마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 여기서 이제는 나온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그 어떤 나이 든 여자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이게 두 여자가 지금 충돌의 뜻이 틀려. 그러니까 한 남자를 두고 싸우고 있는 관계. 그러다 보니까 뜻이 틀리니까 협해야 돼. 이 경우는 어떻게 돼?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박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이게 이 싸움이 안 그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협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그 알이 이런 과정에서 부화가 또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미중 패권 전쟁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또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중이 다투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쩌면 천지가 혁한다니까 하늘과 땅이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천지가 혁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개벽한다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개벽. 천지 개벽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우리가 최순 선생이 뭐예요? 개벽한다 하는 얘기다. 천지 개벽. 천지 개벽한다는 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게 천지혁이라는 거죠. 천지혁. 천지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천지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건 사시라는 것이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다시 이루어진다. 새롭게 이루어진다. 그런 거.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탕무혁명이 일어나네. 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예전에 하나라에서 은상으로 바뀔 때 그 은상의 첫 왕이 탕왕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무왕은 은상에서 주나라로 바뀔 때 그걸 혁명을 일으킨 왕이 무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탕무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역성혁명 과정이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탕이라는 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탕이잖아요. 무라는 게 뭐야? 전쟁이라는 싸움이 일어난다는 게 무가 싸울 무자잖아요.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탕무혁명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싸움이 일어난다네. 투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역성혁명이 일어난다. 역성혁명.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래서 역성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름에서 신의 이름을 갖게 되니까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런 과정. 그래서 그 하늘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순호천이 응호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혁명의 시대예요. 크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연못 속에 불이 있는 것과 같은 상으로 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전에는 뭐라면 군자는 이것을 보고 때가 왔다. 이제는 때가 왔음을 밝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는 군자라고 보면 저 같은 군자가 지금 이제는 미중 패권 전쟁을 하는 거 보고 역괴상을 추론해 보고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날아가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칠형 명시한다고 하는, 지금이 때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칠형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군자니까, 군자들은 칠형 명시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때를 분명히 밝게 알아가지고 처신을 해라. 그러니까 하늘에 따르고 하늘에 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결국 여기서 누가 소남은 누구를 선택하냐? 결국 소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치를 얘기하는데, 그럼 소남이 소녀를 선택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산택통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산택통기. 그러니까 요 한국은 산이요, 산. 그러니까 한국에 산이 많잖아요. 지금 한국은 전국의 한 75%가 산이야.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란 말이야, 원래. 근데 우리가 동북방
동북방위 또 이게 모든 이치가 다 한국은 간산괴란 말이야. 간산괴가 한국이고 미국은 택태라를 뜻하는 말이야. 택태. 그래서 연못이란 말이야. 그래서 산택통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가리켜서 산택통기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은 산택통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산택통기 또는 간태합덕. 산택통기와 간태합덕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지금 요게 간괴고 이게 태괴니까 간태합덕. 한국과 미국은 간태합덕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실은 부부지간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뭐해? 또는 그 엄마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엄마, 젊은 여자가 자기 자식 낳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자기 자식, 어린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자식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소남이에요. 이 소남이 어린 자식이라면 미국이 사실 한국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산택통기가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면서 또 요게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부부지간이면서 자식이야. 한국은 또 미국의 자식이야. 이게 산택통기 간태합덕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근데 뗄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여기 주역에 보면은 그 설계전 6장에 보면은 이 종만물하고 시만물하는 것이 막성호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이 종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간에 있다. 간에 있다라고 하네. 이 간에 있다고 하는 것. 종만물. 종말하고 시만물. 시작하는 것이 종시가 간방에 있다. 간에 있다. 결국 우리 한국이 이 시대를 종말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체자가 바로 간방에 있는 나라, 간에 해당되는 나라,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설계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종만물하고 시만물할 때, 그러니까 이 만물 이전의 세계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한국인데, 그 나라가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산택통기 연후에야 능 변화하여 기성 만물야 하니라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 설계전 6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종만물 시만물 하려면은 산택통기를 해야 된다. 사는 뭐라고요? 한국. 택은 뭐야? 미국. 그래 서로 통해야 돼. 길을 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동서 문명을 어떻게 한 게 미국 놈들이 서양 문명 가져온 거를 서기 동네 해가지고 한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대의 주체자로서 한국이 다시 태어나는 거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이라는 게 그래서 동학인 거예요. 동쪽에서 새로운 그 존재가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능 변화하여 기성 만물야 하니라 그래서 그 이전 시대를 완성을 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그런 뜻이라면 또 새로운 만물을 만들어낸다. 이루어낸다. 그런 뜻이 또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종시하는 이전의 시대의 만물을 해체하고 완성해서 해체하고 다시 새로운 만물을 완성을 또 만들어낼 때에 이것이 뭐예요? 산택통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역사 정치적으로 보면은 한국과 미국의 이런 산택통기 과정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역학적 원리로 돼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은 어쩔 수 없고 이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는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중국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 그런데 그 과정에 한국과 미국이 산택통기 간태합덕을 계속 진행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체자로서 한국이 중심국가로 떠오른다고 하는 이것이 원래 주역의 그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 가정을 하면서 일종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제국주의적인로 이렇게 부르면서 미국을 비토하면서 이렇게 해왔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역학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반미주의적인 어떤 거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생각을 조금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나은 나라예요.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그 공자 노자의 그 사상 철학이 이 그 청나라 이후로 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지금 한 그 몇 년 지났어요. 한 70년 흐르면서 중국이 완전히 물질화, 욕망의 어떤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해버려가지고 중국이 자기의 문명적 어떤 뿌리를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사고구조 체제를. 그래서 중국이 절대로 세계의 그 리더 국가가 될 수는 없어요. 되게 해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 자기 나라 백성들을 철저하게 감시 통제하면서 이렇게 그 비민주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중국을 우리 대한민국이 용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미국이 중국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세계 경영을 하려면은 미국이 그동안 쌓아놓은 토대를 통해서 그걸 밟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뭐 중국을 깨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선택 통계를 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관찰을 하면서 아주 그 현명하게 행동을 해야죠. 근데 흐름 자체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말로는 표현을 안 해도 말로는 야 중국 놈들 너희 다 깨져고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굳이 정치가들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속마음은 감추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만일에 대비해서 중국과의 전쟁도 대비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강한 국가가 결국 이기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국방력과 경제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힘을 비축해야 된다. 이게 중국을 독자적인 힘으로 깰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힘을 더욱 국방력 쪽으로 제가 생각하는 국방 쪽으로 더욱더 고도화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지금 막으려고 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왜? 그게 진행이 되면은 이 남북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이 깨지는 거를 필연적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순간 깨지기 시작한다고요. 촉발이 된다고. 근데 미국과 이제 서서히 이해관계가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 여기 이렇게 분단을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방산산업의 어떤 그 이익을 극대화 시켰는데 지금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한국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방산산업 쪽에서 이득을 거둘 게 별로 없어지고 있다고 지금. 오히려 한국의 그런 어떤 그 과학기술적 능력을 활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깨는데 한국을 활용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훨씬 나은 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그 상황이 굉장히 서서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역학적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학적으로. 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학적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벌써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20분이 훌쩍 흘러가 버렸네요. 아, 참.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도올 선생의 어떤 그런 그 시대관하고 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그 도올 선생은 중국의 어떤 그런 노자, 공자 이런 동양학적인 어떤 문명에 대해서 상당히 경도가 돼서
어떤 외경심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런 어떤 중국 자체의 문명의 그 어떤 그 근원, 뿌리 흘러온 흐름 자체를 더 이상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시진핑을 찬양하고 뭐 중국을 찬양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다는 게 시대적으로. 도울 선생의 그런 관점 자체가 틀렸다고, 제가 볼 땐 틀렸다고 하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나라예요. 남아있는 거는 욕망밖엔 지금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욕망, 오로지. 오로지 무슨 욕망? 패권에 대한 욕망밖엔 없어요. 지금, 중국이. 자, 이제 그 중국이 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공산주의를 채택하냐면 그게 중국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으로 중국은 황제관료주의를 해온 나라기 때문에 그 절대 권력에 의해서 민중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민주화가 불가능한 나라예요. 민주화를 하면은 그냥 그 즉시 깨져요, 중국은. 그러니 민주화를 할 수가 없어. 그게 왜? 중국 민족 자체가, 중국 사람들 자체가 그런 강압적인 그 독재 체제에 길들여져 왔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에. 그래서 이게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중국 저기 손에 맡겨서 민주화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계속 독재, 감시, 통제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나라를 지향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나라를 지향해서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동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동학의 최순 선생이 가르친 게 각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이고 하나님이고 하는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 압제하고 통제하고 갈취해 먹고 훑어먹고 이런 중국적인 문명이 어떻게 그 민중을 그렇게 지배하는 문명이 어떻게 우리하고 맞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거를 우리보다 고절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놈들을 머리 꼭대기에다 놓고 우리가 숭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중국관이 좀 잘못되셨다. 그래서 너무 도울 선생께서는 학문적으로 자꾸 동양학적인 물론 동양학이 위대하죠. 위대한데, 근데 진짜 동양학을 하셔야죠. 진짜 동양학은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은 끝났어요. 중국계 이미 다 한국으로 넘어온 상태예요, 이미. 그리고 그걸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놓은 게, 우리가 동경대전이나 이렇게 체제우선, 이게 해놓은 게 바로 우리 한국에서 새롭게 갱신시킨 한국의 독자적인 어떤 한마디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학문이 구한말 시대에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제 도울 선생이 이제 그거 좀 맛을 보시고 이제 뻑가신 모양인데 그래서 이런 책을 쓰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도 제가 노자 도덕경도 결국 동경대전 이거 우리 구한말 시대 무국대도 후천개벽 이론을 해석한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도울 선생을 깠더니만 저를 엄청 까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까야 될 건 까야죠. 제가 냉소적인지 몰라도 까야 될 건 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치령 명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치령 명시 시간이 없어 지금 누구 봐주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 건 아니냐, 아닌 건 아니고 깰 건 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동학 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학이라고 하는 시작 자체가 최순 선생이 어떤 체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은 몸 안에서 하나님 천주라는 존재가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야훼를 처음 만나는 그 사건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도울 선생은 바울에 비유하는데 바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호렙산에서 야훼를 만나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에요. 사실은 똑같아. 그래서 거기서 만나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 그와 같은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라. 뭐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궁을 영부로 할 수 있다고 궁을 영부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가 한 거와 똑같아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는데 당신이 구출해내는 내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는 말이요? 그렇게 그 야훼한테 물었잖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훼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한번 땅에 던져봐. 그러니까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뭐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지, 뱀으로.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 자, 최수훈 선생도 뭐라 그러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이오? 도대체 서학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오?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야 이놈아 내가 그 궁을영부 줄 테니까 궁을영부 가지고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궁을영부가 뭐 한다는 거예요? 궁을영부가 사람들 질병 치료하고 죽지도 않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받은 지팡이도 그런 효능이 원래 있는 거예요. 제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다 이거 이치를 금방 아실 텐데 그것까지 하면 좀 복잡해지게. 일단은 모세가 그 야훼를 처음 만난 그 사건하고 그 최재호가 여기 하나님이란 존재를 처음 만난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야, 사실은. 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왜 그게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를 이제 바울하고 비유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이분이 이게 바울도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이분은 뭐 바울을 낮게 평가하는데 저는 굉장히 위대하게 봅니다. 바울을. 어쨌거나 이게 같은 사건이요. 그래서 최수훈 선생께서 이게 궁을영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궁을영부가 그럼 원래 최수훈 선생만 받았던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 궁을영부는 우리 한민족 처음 마고 시대부터 이 궁을영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화돼서 논리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는 그것은 조선 중기부터라는 예, 사실 조선 중기. 자, 그래 계속 제가 추적해서 올라간다 그 얘기. 그러면 마고 신화까지 올라갈 텐데, 그래 일단은 그 중간 단계를 한번 보자는 중간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북찬 선생이 1506년에서 1549년 사이에 중종 원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명종 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용호대사라고 불리신 분인데 이분이 쓴 글에 궁울가라는 게 있다. 궁울가. 그러니까 궁을영부가 그러니까 궁울가에 있는 내용이 궁을영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도 궁을영부를 받으신 분이 안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도 궁을영부가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궁을영부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분이 또 용호비결이라는 그 선도의 그 이론을 가지고 그거를 축약판으로 해서 용호비결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양생법 뭐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한 그 책을 낸 게 이게 용호비결이라고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잖아요. 사람 병 치료하고 장생하는 거. 이게 그 정부천 선생이 이 책을 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분은 뭐냐면은 궁울이라고 하는 이 궁울영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 메커니즘이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때가 와야지 이게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궁울가라는 걸 가지고 이 이치를 표현을 해줬단 말이에요. 정부찬 선생이. 자, 그리고 또 이 정북찬 선생하고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 남사고 선생이라고 있어요. 남사고 선생은 1509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정북찬 선생보다 약 3년 후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오래 사셨죠, 이분은. 이분은 그래서 1971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사고라는 분이 쓴 글이 남사고 비결이라는 거 하잖아요. 남사고 비결. 남사고 비결을 보면은 남사고 비결서가 총 60장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9번째 궁울론
22번째 농군가, 궁 있죠? 궁. 29번째 궁궁가. 궁궁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저기 맨 처음에 저기 최순 선생의.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을를가라고. 궁을의 을를가. 그렇죠? 30번째 을를가. 또 44번째 궁을도가 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궁을론이라는, 궁을영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조선 중기 때에 이미 틀이 잡혀 있었다고 하는 게, 그거를 구한말에 그 최순 선생이 다시 그걸 접하고 좀 더 정밀해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치 자체가 여기도 궁을도가 보면 불로불사 성경, 불로불사약, 불로초 불사약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그 최순 선생이 받은 그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조선 중기 때 출연을 해서 공부가 깊은 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민족의 그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맥이 이렇게 흘러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사고 선생은 결국 궁을론, 농군가, 자, 궁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궁군가, 을를가 하니까 4개잖아요. 5개, 궁을도가 총 60장 중에 5개 장에 걸쳐서 궁을에 대한, 궁궁에 대한, 을를에 대한 이치를 다 기록을 해서 후대에 남겨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정부찬 선생은 궁을가로 그걸 또 남겨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동학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궁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중사상이란, 민중사상, 정도령 사상과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남조선 사상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민족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본 연구가 돼가지고 오늘 동학을 다시 새롭게 보고 그것을 우리 한민족 사상으로 이해를 해야지 더 깊은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